슈퍼맨 예고편이 나와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임스 건 감독이 올스타 슈퍼맨이나 킹덤 컴 같은 이야기를 슈퍼맨 영화의 영감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DC가 영화로 만들면 좋을 만한 다른 이야기들은 뭐가 있을까 하고요. 진짜 흥분돼요. 지금까지 DC 영화에 대해 이렇게 기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DC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5가지 이야기를 정리해봤어요. 이 이야기는 영화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원작 만화를 그대로 영화한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드디어 1위로 넘어가 볼게요. 1위는 2가지 이야기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바로 킹덤 컴. DC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꼭 각색해야 할 이야기 리스트에 킹덤컴을 빼놓을 수는 없죠. 이 이야기는 DC 세계에서 벌어진 슈퍼히어로들의 11화, 내전 같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대체 현실에서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조커가 메트로폴리스로 가서 데일리 플래닛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학살해요. 로이스 레인, 페리 화이트, 지미 올슨 등 모든 사람들이 희생되죠. 조커는 재판에 넘겨지고 슈퍼맨은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자신을 다잡아요. 슈퍼맨은 법체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조커의 만행에 분노하면서 사건이 더 커져요. 그때 마곡라는 자경단 히어로가 나타나 조커를 즉석에서 죽여버려요. 그 장면은 충격적이었죠. 사회는 마고그의 행동에 환호했지만 슈퍼맨은 완전히 실망하고 슈퍼히어로로서의 역할을 포기해버려요. 문제는 슈퍼맨이 다른 히어로들에게 지침을 주는 상징적인 존재라는 점이에요. 슈퍼맨이 사라지자 사회는 자신들이 원했던 자경단 히어로들만 남게 돼요. 하지만 자경단 히어로들만 존재하는 세상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죠.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히어로들은 마치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처럼 각자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히어로들은 악당들과 싸우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결국 인간 사회는 자신들이 선택했던 결과를 후회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원더우먼이 슈퍼맨에게 찾아가서 말해요. 뭔가 해야 해요. 그런데 슈퍼맨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난 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선택을 했고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해. 그리고 원더우먼이 말하는 정말 멋진 순간이 있어요. 그들을 이렇게 계속 벌주면 안 돼요. 결국 슈퍼맨은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해요. 그 순간부터 대규모 내전이 시작돼요. 여기서 말하는 9세대 슈퍼히어로들, 그러니까 배트맨 같은 이들 말이에요. 배트맨은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됐고 움직이기 위해 기계 보조 장치를 써요. 그리고 플래시는 아마 원리 웨스트일 텐데 도시에 계속 달리고 멈추질 않아요. 그린 랜턴인 앨런 스콧은 지구 궤도를 도는 그린 랜턴 위성에 머물면서 아마도 오지 않을 위협을 기다리고 있죠. 결국 슈퍼맨이 이들을 다시 모으게 돼요. 9세대 슈퍼히어로들이 돌아와 신세대 슈퍼히어로들과 대립하는 거죠. 이 이야기의 진짜 재미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아마도 아톰일 거예요. 그가 찢겨나가면서 거대한 핵폭발을 일으키고 미국 중서부 대부분이 소멸돼요. 이후 슈퍼맨과 그의 팀은 슈퍼 감옥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놓여요. 그리고 점점 도덕적으로 애매한 경계를 걷게 되죠. 이제 그들은 자경단원들과 다르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이런 고민이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들어줘요. 이 이야기는 정말 대단해요. 마크 웨이드가 글을 쓰고 알렉스 로스가 그림을 그린 작품으로 비주얼도 환상적이에요. DC에서 저스티스 리그에 대해 쓴 이야기 중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 하나죠. 다음 이야기도 그린 랜턴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바로 블랙키스트 나이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대단해요. 많은 팬들이 그렇지 블랙키스트 나이트라고 외칠 정도로요. 정말 훌륭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블랙키스트 나이트 예언을 기반으로 진행돼요. 제프 존스가 그린 랜턴, 리버스 그린 랜턴, 랩을부터 시작해서 레드 랜턴의 분노, The Rage of the Red Lanterns, 아트로시터스의 등장, 시네스트로 군단 전쟁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이 예언을 꾸준히 쌓아왔어요. 블랙키스트 나이트 예언은 그 모든 이야기를 아우르는 핵심이에요. 이야기에서 우리는 블랙핸드 블랙핸첸 라는 인물을 알게 돼요. 그는 죽음을 상징하는 강력한 우주적 존재, 네크론과 함께 행동하는 인물이에요. 네크론은 감정 스펙트럼에서 죽음을 상징해요. 즉, 생명의 부재를 나타내는 존재죠. 이 이야기는 정말로 스릴 넘치고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작품이에요.
네크론은 블랙랜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블랙랜턴들은 네크론이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두 DC 코믹스 역사상 죽었던 슈퍼히어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죽었던 모든 슈퍼히어로들이 블랙랜턴으로 부활해서 지구에서 DC 유니버스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블랙키스트 나이트 다음에는 브라이트 데이, 브라이트스 데이 라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건 마치 동전의 반대면 같은 이야기예요. 블랙키스트 나이트가 죽은 모든 슈퍼히어로들이 블랙랜턴으로 부활하는 이야기라면 브라이트 데이는 생명을 상징하는 화이트 랜턴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카일 레이너는 결국 화이트 랜턴이 되고 모든 랜턴 반지의 힘을 마스터한 후 마치 우주의 예수 같은 존재가 돼요. 브라이트 데이에서 화이트 랜턴들은 몇몇 블랙 랜턴들에게 반지를 주고 그들을 원래대로 되돌려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통해 DC는 팬들이 보고 싶어 했던 죽은 슈퍼히어로들을 대거 부활시켰다가 그중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시 죽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블랙키스트 나이트는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약간 공포 장르에 가까운 꽤 어두운 이야기죠.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작품이에요. DC가 블랙키스트 나이트를 영화로 각색한다면 아마도 할로윈 같은 시즌에 맞춰서 개봉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제프 존스가 그린 랜턴에서 작업했던 모든 내용이 정점에 이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희망의 블루 랜턴, 분노의 레드 랜턴, 인디고 부족, 사랑의 스타 사파이어 등 다양한 캐릭터와 군단들이 모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블랙키스트 나이트는 단독으로 바로 제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이야기를 쌓아야 해요. DC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맞게 잘 각색하면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죠. 이제 3위로 넘어가 볼게요. 3위는 배트맨, 언더 더 레드 후드입니다. 와, 이 이야기는 배트맨 세계관에서 정말 훌륭한 작품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이야기의 중심에는 제이슨 토드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제이슨 토드는 두 번째 로빈으로 딕 그레이슨 다음에 등장했어요. 제이슨 토드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인피닛 크라이시스 이전의 제이슨 토드와 이후의 제이슨 토드인데요. 어느 버전이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 있는 로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레드 후드로서의 제이슨 토드는 팬들이 정말 사랑하는 캐릭터예요. DC는 제이슨 토드가 인기가 없어서 데스 인 더 패밀리라는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작가 짐 스타리는 제이슨을 죽이는 이야기를 썼죠. 팬 투표로 제이슨을 죽이기로 결정됐는데 투표 과정에서 누군가 결과를 조작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어쨌든 팬들이 제이슨을 죽이는데 찬성했어요. 그래서 조커가 제이슨과 그의 어머니를 납치해요. 조커는 쇠지팡이로 제이슨을 심하게 때리고 결국 폭탄으로 그를 날려버려요. 이 사건은 배트맨 세계관에서 로빈이 실제로 죽는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배트맨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죠. 배트맨은 더 어두워지고 더 잔인해졌어요. 그러다가 배트맨, 허쉬라는 이야기에서 제이슨 토드가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클레이페이스였죠. 그런데 언더 더 레드 후드에서는 제이슨이 진짜로 돌아와요. 이번에는 작용 단원으로요. 제이슨은 고담시에 나타나 악당들을 처단하기 시작해요. 그는 처음에 범죄 조직의 세계에 들어가 서서히 영향력을 키워요. 배트맨과 로빈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요. 갑자기 나타나서 마치 밤의 도둑처럼 범죄 세계를 순식간에 장악해요. 바람처럼 어디선가 나타나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느낌이죠. 결국 배트맨과 로빈은 그 남자가 제이슨 토드라는 사실을 알아내요. 그리고 배트맨과 제이슨이 마주하는 장면은 정말 멋져요. 특히 배트맨이 제이슨 토드라는 걸 깨닫는 순간은 정말 놀라워요. 이 이야기는 정말 대단해요. 이제 상상해보세요. 언더 더 레드 후드 이야기가 로버트 패틴슨의 배트맨과 맷 리브스의 연출로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정말 환상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맷 리브스의 배트맨 영화에서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하는 브루스 웨인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제이슨 토드와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12살일 때 이미 배트맨과 로빈으로 뛰어다녔다고 설정해야만 이 상황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맷 리브스 배트맨 세계관에 이 이야기를 적용한다면 정말 멋질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정말 놀랍죠. 5위는 원더우먼 이야기가 두 가지 있어요.
둘 다 DC 코믹스의 전설적인 작가인 그렉 루카의 작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는 원더우먼을 가장 잘 쓴 작가로 불려요. 그 이야기는 히케테이아와 리그 오브 원이에요. 히케테이아는 정말 놀라운 원더우먼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원더우먼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며 시작돼요. 원더우먼이 문을 열자 그 여자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저는 히케테이아의 맹세를 합니다라고 해요. 이 이야기에서는 히케테이아라는 맹세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누군가가 와서 제가 도움을 필요로 해요.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맹세가 시작되면 운명의 여신들이 나타나요. 이 여신들은 아주 강력한 마녀 셋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심지어 원더우먼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해요. 원더우먼은 이 맹세를 거부할 수 없어요.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이야기에서는 한 여자를 집에 들이고 머물 곳과 음식을 제공하며 귀한 손님처럼 대우해야 해요. 만약 원더우먼이 이 규칙을 어기면 운명의 여신들이 원더우먼을 죽여요. 반대로 맹세를 한 사람도 이 맹세를 악용하면 안 돼요. 너무 오래 머물거나 원더우먼의 음식을 다 먹어치우거나 그녀의 친절을 남용하면 운명의 여신들이 그 사람을 죽여요. 원더우먼과 그 여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원더우먼이 물어봐요. 왜 여기 온 거야? 왜 이런 맹세를 한 거지?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영화 배우가 되겠다고 집을 떠났지만 그 경력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대요. 그 여자의 동생은 매니저들 때문에 끔찍한 일을 겪게 돼요. 당시 그 매니저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동생을 성인 영화에 강제로 출연시켰고 그 일이 끝나자 그녀를 강제로 매춘까지 시켰어요. 결국 매춘도 실패하자 매니저들은 그녀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 즉 주인공은 동생을 찾으려고 떠났고 이 모든 일이 고담시에서 벌어졌어요. 그녀는 매니저들을 찾아내고 동생에게 한 짓을 알게 되자 그들을 죽여요. 이 일이 배트맨의 귀에 들어가고 배트맨은 그 여자를 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녀는 원더우먼의 집 문을 두드린 거예요. 결국 배트맨이 나타나 원더우먼에게 말해요. 그 여자를 넘겨. 하지만 원더우먼은 안 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 여자를 넘기면 히케테이아 맹세를 어기는 것이 되고 운명의 여신들이 원더우먼을 죽일 거거든요. 그러자 배트맨이 말해요. 그럼 내가 직접 데려가겠어. 하지만 원더우먼은 배트맨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후 아파트 밖으로 내던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죠. 다시 오면 널 죽일 거야. 이후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데요. 히케테이아는 정말 멋진 원더우먼 이야기예요. 리그 오브 원도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건 확실하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거대한 세계 뱀이 나타날 예정이고 이 뱀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원더우먼뿐이에요. 하지만 이 싸움에서 원더우먼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스티스 리그는 그녀가 혼자 이 뱀과 싸우게 놔두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원더우먼은 리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저스티스 리그 전원을 쓰러뜨려요. 모든 멤버들을 무력화시켜서 그녀를 따라오지 못하게 만든 뒤 혼자서 그 뱀과 싸우러 가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원더우먼은 결국 그 뱀을 물리쳤어요. 이 두 이야기는 원더우먼이 DC 코믹스에서 얼마나 대단한 캐릭터인지를 보여주는 멋진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2위로 넘어가 보죠. 2위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DC 코믹스의 감정 스펙트럼, 에모셔널 스펙트럼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많은 분들이 그린 랜턴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할 조던이 그린 랜턴 반지를 끼고 여기저기 다니는 이야기요. 여기서 슈퍼맨 영화와 관련해 재밌는 점을 하나 말하자면 그 영화에 가이 가드너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이 가드너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원래 그가 할 조던보다 먼저 그린 랜턴이 될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지가 할 조던을 선택하면서 가이는 탈락했죠. 순서를 보면 먼저 할 조던이 그린 랜턴이 되었고 그 다음이 존 스튜어트, 그 뒤가 가이 가드너, 그리고 마지막이 카일 레이너였어요. 그런데 존 스튜어트와 가이 가드너 중 누가 먼저였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아마도 할 조던 다음에 존 스튜어트가 온 게 맞을 거예요. 어쨌든 DC 코믹스에서 작가 제프 존스는 그린 랜턴의 세계관을 크게 확장시켰어요. 그는 그린 랜턴들이
무작위로 힘을 얻는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죠. 우주의 수호자들이 그린 랜턴 중앙 파워 배터리를 만들 때 모든 그린 랜턴들이 힘을 얻는 근원이 되는 이 배터리를 감정 스펙트럼 중 의지, 웰파웰과 직접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들도 있어요. 분노, 희망, 사랑, 질투, 공포 같은 감정들이 있죠. 그리고 이 감정 스펙트럼의 각 감정마다 랜턴 군단 단탈스컬셉이 존재해요. 이제 이 설명을 마쳤으니 2위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네스트로 군단 전장 시네스트로 코레소입니다. 그린 랜턴 팬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는 정말 최고로 꼽히는 작품이에요. 그린 랜턴의 세계에서 이 이야기보다 더 유명한 건 제가 1위로 꼽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 1위 후보로 2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대부분의 그린 랜턴 팬들은 시네스트로 군단 전쟁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탈 시네스트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라이언 레이놀즈가 주연했던 그린 랜턴 영화에서 마크 스트롱이 연기했던 그 캐릭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영화는 솔직히 별로였지만요. 탈 시네스트로의 이야기는 원래 그가 한때 그린 랜턴이었다는 데서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그린 랜턴의 힘을 남용했어요. 자신의 섹터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섹터를 지배하려고 했죠. 결국 우주의 수호자들이 탈 시네스트로의 행동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린 랜턴 군단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러자 그는 시네스트로 군단, 시네스트로 콜이라는 자신의 군단을 만들었어요. 이 군단은 공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시네스트로의 사고방식은 이렇죠. 공포는 존재하는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며 충분히 강한 공포를 주면 누구든 어떤 행동이든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네스트로 군단 전쟁에서 멋진 점이 많은데요.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저희 채널에 그린 랜턴 관련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이 시리즈는 뉴 50 이전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이걸 4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직 끝내지 못했네요. 그린 랜턴 군단은 DC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평화를 지키는 힘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린 랜턴들은 치명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시네스트로 군단 전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시네스트로와 그의 옐로 랜턴들이 우주 곳곳에서 그린 랜턴들을 찾아내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자비도 없이 찾아내면 죽이고 끝내버려요. 정말 무자비한 전쟁이었죠. 시네스트로가 하고 싶은 건 단 하나였어요. 바로 그린 랜턴들에게 복수하는 거죠. 그런데 그린 랜턴의 힘과 그들이 따르는 규칙, 그리고 반지가 작동하는 방식은 모두 오화의 책북 올인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책은 우주의 수호자들이 작성한 거예요. 시네스트로 군단 전쟁에서 멋진 장면 중 하나는 이거예요. 그린 랜턴들은 전쟁에서 밀리고 있어요. 남은 랜턴들도 많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도망치거나 숨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랜턴 반지에서 알림이 울리기 시작해요. 치명적인 힘이 이제 허가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그린 랜턴들에게 유리해지기 시작해요. 정말 엄청난 장면이었죠. 시네스트로 군단 전쟁은 정말 대단한 이야기였어요. 슈퍼보이 프라임, 안티모니터 같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야기가 진짜로 놀라웠어요. 이걸 DC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각색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와, 진짜 환상적일 거예요. 마치 어벤져스 엔드게임 마지막에 히어로들이 타노스와 싸우는 그 대규모 전투를 떠올려보세요. 그런데 그 다크라이더들 대신 옐로 랜턴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히어로들 착한 쪽에서 싸우는 모든 캐릭터들이 그린 랜턴들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 싸움이 우주 곳곳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스케일이 큰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시네스트로 군단 전쟁이었어요. 정말 멋진 이야기였죠. 자, 이제 4위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보고 싶은 다음 이야기는 바로 포에버 이블이에요. 포에버 이블은 정말 훌륭한 이야기였어요. 오, 진짜 대단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지구 333에 대해 알아야 해요. 이게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DC 코믹스를 잘 아는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DC 멀티버스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우주들이 존재해요. 그 중에서 지구 3, 아르트 3은 모든 것이 뒤바뀐 세계예요. 슈퍼히어로들은 슈퍼빌런이 되고 악당들은 영웅이 되는 곳이죠.
예를 들어 지구 3에서는 렉스 루터가 착한 사람이고 알프레드 페니워스 같은 사람은 정말 못된 악당이에요. 포에버 이블 이야기에서 벌어지는 일은 지구 3의 캐릭터들이 메인 DC 유니버스를 침략하면서 시작돼요. 이들은 저스티스 리그를 단번에 쓰러뜨려요. 이제 이야기는 렉스 루터가 중심이 되어 DC 유니버스의 악당들을 모으고 지구 3의 크라임 신디케이트 지구 3 버전의 저스티스 리그를 물리치는 내용으로 전개돼요. 그런데 다크사이드 워의 전개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구 3 캐릭터들이 메인 DC 유니버스를 침략한 이유가 공격이 아니라 도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안티 모니터가 지구 3의 현실을 완전히 파괴하고 모두를 죽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미친 상황이었어요. 포에버 이블은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줘요. 악당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렉스 루터가 액션 코믹스 리버스에서 히어로로 변모하는 계기가 돼요. 그곳에서 렉스 루터는 진짜로 좋은 사람이 돼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였어요.